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록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12월 18일 1시를 훨씬 넘겼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방금 전에 심야 군사 도발을 북한이 당했습니다. 역시 참 김정은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동향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오늘이죠. 날짜상으로는 이제 12월 18일 아침 10시 30분에 지금 이제 송영길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데,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이번에 유창헌이가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자, 1차적으로 어제 제가 오후에도 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드린 바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분석들을 갖다가 종합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24일 매주 일요일인데요. 자, 이 크리스마스 직전까지는 비대위 체제를 딱 끝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도부에서 현재 윤재욱 대행인데, 윤재욱 대행 체제의 지도부가 일제히 나서서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월요일 날이죠. 내내 이 원외 당협위원장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연석 회의를 열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밀어붙여서 통과시킬 예정으로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 반대론도 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여하간 지금 그런 마지막 한동훈 장관을 옹립하기 위한 이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가 오늘 많이 쌓여 있어서요, 제가 이 방송을 끝나고 나면 하나 더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먼저 빠블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화면과 함께 우선 지금 좀 전에 미사일 발사한 군사 도발 형상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미사일의 종류는요,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자, 미사일은 거리 기준으로 해서 단거리, 중거리, 그 다음에 장거리인데 5,000km까지는 중거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요, 일본은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고 괌까지 포함하는 것을 중거리 미사일로 여러분께서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기술적인 특징이 많은데, 쉽게 해서 가장 큰 게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그대로 이제 거리 개념이 제일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고체 연료를 주입해서 발사하는 그 실험적으로 발사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2번에 걸쳐서 이 발사 시험을 했다라고 중앙통신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김태효 우리 NSC 1차장이죠. 김태효 1차장이 최근에 이제 미국 방문을 다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12월 14일에서 17일까지. 그래서 그 2차 핵 협의 그룹 회의를 했는데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2차 핵 협의 그룹. 이건 이제 워싱턴 선언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핵전 위험성이 커지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이냐. 미국의 핵 우산 갖고 막읍시다. 이거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스템화, 그러니까 미국의 핵 우산 공약을 좀 더 포괄적이고, 그리고 이제 넓게 구체적으로 딱 합의를 하는 그런 이제 이 협의 그룹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이제 핵 협의 그룹인데, 이번에 이제 김태효가 미국에 가서 2번째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요 회의에서 나온 김태효 차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사실은 벌써부터 말씀드리려 했는데, 국내 정치권 뉴스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아주 쉽게 그리고 짤막하게만, 이거 제대로 복잡하려면 이것만도 1시간 강의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꼭 아셔야 될 부분만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요, 오늘 밤 10시 41분에 이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속도, 거리, 그 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기술적 특성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마찬가지로 한미 양국에서 분석을 하고, 며칠 있으면은 간략한 재원은 나오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미사일 군사 도발,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것도 고체 연료. 왜 고체 연료가 액체 연료보다 중요하냐? 액체 연료는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는 우리의 정찰 자산으로 포착, 즉 탐지가 더 쉽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빨리 탐지하면 빨리 이걸 때려 부실 수 있다, 응징할 수 있다, 보복할 수 있다, 이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체 연료는요, 아예 푹 집어 넣어버리니까 고체 연료는 주입하는 시간이 거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기습 도발이 가능한 거예요. 기습 도발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방어하기에, 요격하기에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고체 연료를 통해서 이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추는 것이 대남 기습 능력을 굉장히 고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거. 자, 그래서 오늘 발사도 드디어 이제 고체 연료를 이용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이제 총 합치면 이제 한 20번째, 금년 들어서 20번째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2일 날 발사 이후에 26일 만에 발사한 거. 이게 이제 외형적으로 나타난 상황의 특징이고요. 그러면 왜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20번씩이나, 왜냐하면 근래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연간 20, 30번씩 도발해요. 왜 이렇게 많으냐? 첫째는 체제 내부가 지금 온전치 못하다. 그러니까 체제 내 결속을,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의 이완 현상, 체제가 무너지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체제 구멍이 생기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해 보여요. 야, 미국하고 한국이 우리 죽이려고 그래? 딱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의식을 고조시켜갖고 김정은 결속력을, 김정은 충성 이런 우상화, 요거에 손상이 없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는요. 지금 이제 한미일 삼각의 안보 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해지고 있고, 그게 이제 말로만, 워딩 바이 워딩으로만 강화지는 것이 아니라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가 워싱턴에서의 캠프 데이비드 협상 이후로 시스템화 되고 있어요. 이게 북한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러려면 북한이 혼자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중국과 러시아의 동원과 협조, 지지,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자꾸 도발해야 중국과 러시아가, 아니, 북한하고 좋은 어떤 전략적 의미가 됐든 간에 삼각협력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명분을 북한 스스로가 만들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나를 지켜줘야 돼. 나를 안 지켜주면 너희들 또 외교적으로 손해야. 요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시스템화에 맞대응할 수 있는 북중러 삼각체제를 키울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내적 환경의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바로 뭐냐. 지금 제가 그래서 요 기회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한미 간에요. 핵 협의 그룹을 만들어서 미국의 핵 우산 체제의 대북 억지 능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작업을 한미가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내년 6월 이후가 가면 일본도 포함시키고 호주도 포함시켜서 다자 간의 핵 억지 능력 체제를 갖추는 방향으로 이것이 확대될 추세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에서는요, 요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의 독자적인 핵 전투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일종의 벼랑 끝 전략의 실효성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나를 빨리 달래라. 내 체제 빨리 풀어달라. 이런 이제 시그널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대화가 아니라 무역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그래서 ICBM 발사를 12월 말 안으로 아니면 연초에 할 가능성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시험에 들려는, 그래서 한미 양국 또는 한미 삼국의 대북 이 억지, 그 다음에 이 방어 체제가 어느 정도나 작동되는지 테스트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양국의 이 반응의 강도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러한 다목적용으로 지금 이 기습 심야 도발을 또다시 했다. 예, 이렇게 이제 저는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북한의 이 ICBM 발사가 임박했다. 이런 보도가 오다 보니까 북한의 핵 추진 잠수함인 미주리함이 급파가 됐습니다. 이 미주리함이 급파된 것도 요즘 미국의 핵 추진 이 항모들이 한국에 자주 오잖아요. 요것도 지난번 4월 달에 이 국빈 정상회담에서 미국 전략 자산의 정기적, 그렇죠, 한반도 전개를 강화시킨다. 이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시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두는 미주리함의 재원을 보면은요, 우선요, 버지니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115m, 조금 키울까요? 그럼 여러분들 잘 보이시겠죠? 예, 길이가 이렇게 조금 길이 115, 폭 10, 이 만재 배수량이 7,800톤, 그리고 최대 속력이 25노트, 시속 46km, 잠항 심도가 수심 250m, 승조원이 130여 명이고요. 주요 부장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하고 MK-48 어뢰왕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의 태평양 함대 제1 잠수함 전대에 속하는 함정이다. 자, 그래서 이 모양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또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수함이 위로 떠올려서 북한한테 어마어마한 무력 시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본래 잠수함은 은밀성, 보안성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떠서 올려주는 거예요. 북한들도 까불지 마. 지금 우리 한국에 핵 추진 잠수함 와 있어. 한 방 갈기면 우리도 또 갈길 거야. 이 무력 시위, 한미 공약이 얼마나 탄탄하다. 이걸 보여주는 지금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NCG 2차 회의를 가졌는데 1차 회의는 지난번에 서울에서 갔고 2차 회의는 미국에서 그리고 3차 회의는 내년에 다시 또 서울에서 갖겠죠. 그래서 1, 2, 3차 회의가 이제 준비형 NCG 회의, 예, 한미 핵 협의 그룹이라고 해요. 예, 열리고 지금 열려서 기본적으로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핵 능력을 통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전력 플러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력을 어떻게 혼합해서 북한이 핵전을 벌렸을 때 대응할 것이냐. 이 관련해서 실제적인 그 제도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NCG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NCG 회의의 제도화는요, 내년 여름에 완료될 계획이고, 그리고 제도화된 NCG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내년 여름 이후에 또 이제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확정해 나간다. 이런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6월 이후에 준비형 NCG 회의가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NCG가 운영될 경우에 일본 참여 문제는 별도의 형식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나오는 말을 보면요, 일본하고 호주까지 넣어서 다자형 이 안보 체제를 지금 구축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검토하고 중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핵 기반의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자본주의를 수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핵미사일 같은 군사 위협뿐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 사회에 균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리고 각종 선전선동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대처 나가기로 미가 이번에 이제 합의를 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이제 NCG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이번 이제 이 북한의 이런 도발은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미 간에, 그리고 한미일 간에 이제 협력 체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김태효 차장이 발표한 걸 보면은요, 내년 을지 연습 있지 않습니까? 8월 달에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 UFS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시키기로 했고요. 그리고 정상 간의 한라인 가동을 위한 보안 통신망을 이미 갖추고 있다. 그래서 한미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전부 다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차는 이제 양국의 NSC가 주도를 했는데 3차 회의는 국방부가 맡아서 양국의 실무협의의 완결성을 더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북한의 핵전에 대응한 우리 한미 양국의 이 미국의 핵 전력, 말하자면 운용에 대한 신뢰성을, 그리고 이제 핵 우산의 신뢰성을 이제 확고하게 시스템적으로 강화시키는 기반을 충분히 다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해서 제도화에 서둘러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 훈련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미 핵전력의 한반도 전개돼서도 경제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왜 미국 예산을 갖고 이걸 많이 하느냐, 또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전망을 보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을 계속적으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불가역적으로 이제 이 핵 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한미 간의 제도화가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지금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대선 전략적 측면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NCG 회의의 내실화, 그리고 상당한 속도전, 이것이 이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정상 간에요, 이런 핵전 대비해서 한미 정상 간의 협의를 내실화할 수 있는 통신 체제까지,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통신망까지, 핵가방이라고 하잖아요. 요거까지도 전부 다 양국이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 말이죠. 북한의 핵전에 대비할 수 있는 한미 양국의 대응 체제의 내실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핵 우산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러한 가운데 TV조선의 단독 보도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안보라인, 이번에 이제 김규현 국정원장이 이제 잘려나갔는데, 그 후임 인사를 두고 이제 급변하고 있는데요. 매일같이 뉴스가 바뀌는데, 지금 오늘 TV조선의 심야 뉴스를 보면은, 안보실장인 장호진, 지금 외교부 1차관이 급부상하고 있고, 그리고 외교장관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잘 나갔던 조태열 전 유엔 대사가 제일 유력하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국정원장은 조태현 현 안보실장, 그리고 이제 안보실장에는 현 외교부 1차관 장호진, 그리고 외교장관에는 조태열 전 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계속 바뀌니까요.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창훈이가 영장을 발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그 관측인데요. 전반적으로 법조계 그리고 언론계에서는 이번에는 유창훈이가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창훈 얼굴도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이 유창훈이는 충청도 출신이고 또 저의 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이거 완전히 좌파 판사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송영길 구속 여부가 영장 발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 바로 이재명의 운명하고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 사법적 의미뿐만 아니라요,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 여기에 이제 그래서 유창훈이가 영장을 발부하냐 안 하냐, 여기에 관심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송영길의 혐의는 세 가지예요. 자, 돈 봉투 20개, 6,650만 원 뿌린 거, 뿌리는데 이제 개입하고 있다는 거고, 둘째로는 먹사역이라고는 본인의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서 7명한테 7억 6,300만 원의 이 돈을 받은 거,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리고 이제 여수상공회소 회장 박영화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 시설 인허가 청탁과 함께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그리고 이거를 송영길이는 전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에 출석해서도 묵비권을 행사한 바 있고, 본인은 이 돈봉투 살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영수증을 떼줘서 합법적으로 처리가 됐고, 본인은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한 적이 없다. 딱 잘라서 부인하고 있고요. 이거는 철저한 보복 수사다. 그래서 이제 묵비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이 관련 혐의자들,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서 윤관석 이런 사람들 전부 구속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강래구도 구속됐다가 이제 보석 석방해 있고, 박용수 보장도 구속됐다가 또 보석으로 석방돼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의 통화 녹취록까지도 검찰에서 갖고 있어요. 이 녹취를 보면 송영길한테 돈봉투 살포를 보고하거나 또 송영길이가 자금을 제공한 인사한테 고맙다, 이런 인사를 하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돈봉투와 관련해서 깔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지난번에 이재명 사건에서 위중 교사는 깔끔하게 소명이 다 됐다, 이런 것처럼 이 부분은 분명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영장 발부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정치자금법 위반 7억 원짜리, 뇌물 혐의 4천원, 4천만 원, 여기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관계하고 이제 법률 위반 여부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 백현동,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여기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영장을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갖다 놓으면 여기에 조금 불안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높은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뭐냐? 이게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의 기각에 따른 나비 효과라는 것이죠. 당시에도요, 위중교사를 제한 혐의는 추후 법정에서 법리 다툼이 예상이 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 그래서 기각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이거는 이제 정치 판단이다, 정치 재판했다,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정치 판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유창훈이가 또 견뎌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기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검찰이 이번 주에 유창훈이가 영장을 전담한다는 순서가 됐다라는 걸 알고 유창훈이를 노려서 영장을 바로 신청한 것이 아니냐,
요런 말까지 나오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이미 윤관석, 그리고 아까 강내구 이런 사람들이 구속된 바 있지 않습니까? 요런 점도, 이 구속을, 그러니까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재명 때는요, 도주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렇게 이제, 유창훈이가 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 그때 이재명은 현직 당대표,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논리가 송영길은 현직 대표도 아니고 현직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논리가 적용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서너 가지의 이유를 보면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되면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왜?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김용희가 법적 구속이 되면서 이거 봐라. 예. 왜냐하면 이거 봐라.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 다른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백현동 사건에서 다 유죄 나오는 거 아니냐? 요래서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원칙과 상식이라는 비명계 4명이 지금 또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대위제로 넘어가자. 그리고 이상민은 이미 탈당했어요.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이제 친명계가 딱 이 방어 방탄을 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이상민의 탈당과 비명계 4명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사퇴 요구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장 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구속됐죠. 그 다음에 한동훈 체제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송영길의 혐의가 인정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의 방탄이 지금 깨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고, 더군다나 최근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는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재명한테는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이 전반적으로 이제 큰 틀의 평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재명의 운명도 이제 참 이 태풍 앞에 촛불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유창훈의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이 언론계 그리고 이제 법조계의 해석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저도 이거 마지막까지 참 유창훈의 심리 판단,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 법리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심리학적인 측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이재명이 영장 기각받고 아주 혼쭐이 났는데, 야, 이거 잠이 안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강남역 사거리의 신차위원대에서 아주 뭐 초대형 플래카드를 걸쳐놔가지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항상 보는 거 아니에요. 요것 때문에 유창훈이가 잠도 안 오고 엄청 스트레스 받는다. 그걸 법원 행정처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그래갖고 신자유연대 고발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유연대에서 그 플래카드를 떼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유창훈의 영장 발부 여부는 꼭 법리적으로 해석만 되는 것이 아니라 법리 플러스 유창훈의 심리 상태, 그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플래카드 사태도 보듯이. 그래서 내일 이제 심사하면 지금 이제 18일 날 한밤중 또는 19일 날 새벽, 아마도 19일 날 새벽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정이 아직도 그러니까 뭐 24시간 남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간이 이제 새벽 1시가 넘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유창훈이 영장 발부 안 하면 너 그냥 완전히 골로 보내버릴 거야. 이러한 비판 압박 여론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크지 않을까. 그러면 영장이 발부된다. 딱 그렇게 저는 봐요. 예. 이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동훈 장관, 자타가 공인하는 인지도 뿐만 아니라 임경비 능력 많이 좋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말하는 이 화법, 이거를 이제 문제시하고 있는데, 그래야 뭐 이제 시간이 걸려서 고치겠죠. 저도 지금 말 빨리 하지 말라고 사람들 얼마나 지적을 받는데도 버릇이 돼가지고 평생. 그리고 이제 정보는 많이 전달하고 싶은데 시간은 없고, 그래서 저도 말을 빨리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천천히 이제 고치도록 하고, 그래서 현 상황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엊그제 의총했는데 결론이 못 난 이유는 반대의 강도가 생각보다 셌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18일 날 지금 이제 한 200여 명의 원외 당협위원장들, 국회의원들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 지도부가 말이죠. 한동훈을 좀 찍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반응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일각에서는 그 뭐 정치력도 한 번도 검증도 안 됐는데 어떻게 투입을 할 수 있느냐? 요거는 반대다. 이런 입장도 물론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밀어붙이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박해 있다. 이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 체제 출범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도부에서 밀어붙이는 핵심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2012년도 박근혜 비대위 성공 사례가 하나의 좋은 벤치마킹의 케이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걸 보면 말이죠. 이걸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왜 그랬느냐.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를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 이제, 왜 이제 이게 성공할 수밖에 없었느냐. 우선은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우선 박근혜라고 하는 자기 정치 지도자, 그 중량감, 요게 이제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비대위원들의 몇몇,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종인, 이준석이가 그때 들어갔는데, 김종인이가 들어가고 이준석 들어가서 청년표, 그리고 김종인이가 들어가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진보 진영의 어젠다를 받아낸 거. 이게 정책 쇄신을 갖다가 강력하게 띄운 것이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과 정책 면에서 완전히 다름을 보여줬다는 거죠. 변화, 혁신의 모습을. 자, 그러고 더 이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외형. 당 이름도 바꾸고.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그리고 당색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현역 의원 25%를 공천해서 탈락시키는 이런 인적 쇄신을 단행해가지고 결국은 152석의 과반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로 보아서 이번에 지금 그 한동훈 장관을 밀어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막바지 국면에 왔고 거의 확정적이다. 다만요, 지금 반대파에서는 이제 김웅 의원이 이제 총을 쏘고 올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그럼 북한에서 김주에게 하듯이 한 장관을 새 영도자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냐? 그래서 제2의 김주애를 만들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김웅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고, 고성을 지르고서 난리를 친 적까지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반대파는 일단 소수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죠. 이 홍준표, 그리고 김태흠이가 지금 갑자기 이 한동훈 장관 카드에서 반발을 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 아바타를 다시 대표로 만들어 본들 그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게 홍준표의 반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선출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는 부적합하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또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정치력의 부재, 이게 정치력의 정치력을 시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도 확장성이 부족한 거. 그래서 비강남권이나 경기도 같은 경합지에서는 여당 후보가 중도표를 얻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지금 이제 18일 날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발표를 하겠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또 세지면요, 한 장관한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는 김한길 또 원희룡 장관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보다도 총의가 모이기가 더 어렵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한길에 대해서는 우선 이 사람은 이제 우리 보수 정통파가 아니고 진보파 사람인데 우리 쪽으로 오면은 이거 공천을 낙산할 것 아니냐. 그리고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이거는 지나치게 안전형이 아니냐. 예. 자, 그래서 지금 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도 또 한계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윤재호 권한대행이 충분히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설득 작업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내 반대 의견이 좀 잦아들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크다.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참 마땅치 않은데, 저도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여러 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동훈 카드는 뒤로 아껴놓는 게 좋겠다. 왜냐면은요, 지금 이제 우리 여당의 총선 승리 가능성이 일단 좀 낮게 보는 게 전반적인 추세가 아니겠습니까? 요 상황에서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장 카드가 총선 승리로 뜯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 칼의 차기 주자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을 맞상대할 수 있는 차기 주자군이 우리 여권에서 없어지게 된다. 자, 지금 오세훈, 또 누구야? 홍준표, 이런 사람들 있지만은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지금 이재명이가 또 이재명이가 보면은요 3심까지 해서 이거 법정 구속이 돼가지고 영장이 가지 않는 한 어려워요. 이재명을 대신할 인물이 민주당에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매달리는 건데, 야, 참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여권의 가장 강력한 그 후계자, 뭐 후계자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장 강력한 인기를 얻고 있는 한동훈 장관의 운명에 이거 아무래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도박에 가까운 배팅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요. 일단 장관직에서 내려와가지고 그야말로 백의 종부라는 자세로 총선에 투입되어야 한다. 이것이 저는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한동훈 장관이 대선 주자로서의 이 잠재력을 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계속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카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하나 더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제 방송 계속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